저는 어른으로서의 인생이 정교하게 짜여진 거짓말 위에 세워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거짓말은 흰 실크로 섬세하게 감싸여 결혼 반지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그 비싼 드레스는 제 앞에 아름다운 함정처럼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제 뒤에는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그녀의 손은 제 손목을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고 그 손길은 평생 동안 실을 당겨온 사람처럼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세연은 오지 않을 거야? 내가 그녀의 자리를 대신해야 해. 다른 방법은 없어. 유나. 당시 저는 24세였고 인테리어 디자인 학위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성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순간에 언니의 이름을 대신해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세연, 나보다 3살 많은 언니이자 항상 사랑받던 존재는 결혼식 3일 전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사랑하지도 모르는 남자와의 결혼이었다. 이 결혼이 무너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다. 어머니가 덧붙였다. 그녀의 눈은 날카로운 강철처럼 나를 꿰뚫었다. 너는 우리에게 빚을 졌어. 그 단어 빚은 내가 이 가족에서 기억할 수 있는 한낱 꼬리표였다. 나는 둘째 딸이었기 때문에 빚을 졌다. 세연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번은 아버지의 무급 인턴이 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 결혼식이 그들이 요구하는 빚을 갚는 것이었다. 서연은 설명을 남기지 않았다. 단지 짧은 메시지만 남겼다. 유나, 이렇게 살 수 없어. 미안해. 하지만 나는 도망칠 수 없었다. 나는 머물러야 했다. 침묵을 메우고 짐을 지고 나아가는 사람이었다. 6개월 동안 저는 세우연의 신랑인 한민재와 모든 전화 통화를 대신했습니다. 한민재는 3년 전 비극적인 사고로 시력을 잃은 의료기술 분야에 성공한 기업가였습니다. 저는 그를 직접 만난 적이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 톤, 아침 루틴, 심지어 우리 사이의 침묵이 너무 길어질 때의 숨소리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일시적인 도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세연은 한 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과 대화하는 게 불편해. 제 어머니는 저를 한 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그녀와 비슷하네. 언니를 도와줘. 그렇게 하루하루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목소리를 조정하고 세연의 웃음을 흉내내며 그녀의 옛 이메일들을 연구해 그녀의 목소리로 답장을 썼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가장 좋아하는 향수도 뿌렸습니다. 민재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각 전화통화는 조용하고 섬세한 연극이 되었고 그 대본을 아는 건 나뿐이었다. 이제 나는 그레이스필드 교회 신부실에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곳은 민재의 가족 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결혼식이 생중계될 장소였다. 어머니는 문을 조용히 닫고 들어왔다. 고급 향수로 향기로운 드레스의 천이 살짝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단지 내 목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그녀의 침묵의 서명이었다. 그저 그 통로를 걸어가서 서명을 하고 몇 달 동안 그의 아내가 되면 돼. 그녀는 배경 배우에게 지시하는 감독처럼 무심하게 말했다. 그 후에는 사라져도 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동의했기 때문이 아니라 목이 막혀서였다. 통로의 끝에서 그를 보았다. 한민재. 검은 맞춤 정장을 입은 그는 차분한 우아함으로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닫혀 있었고 마치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집중하고 있는 듯 했다. 목구멍에 덩어리가 차올라 그를 향해 걸어갔다. 내 걸음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듯 했고 유일한 빛은 그가 나를 결코 진심으로 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취약한 희망의 조각이었다. 그리고 메이비, 나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서 가장 작은 목소리가 가장 두려운 질문을 속삭였다. 만약 그가 내가 세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면 나를 용서해줄까? 내가 쟤라고 말했을 때 예배당의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그레이스필드의 돔 천장 아래로 메아리 쳤다. 크리스탈 샹들리에를 통해 빛이 분산되어
누구도 동의하지 않은 신부의 반짝이는 반영을 던졌다. 민재는 내 옆에 조용히 서서 손길을 내 손에 얹었다. 강하게 잡지 않았지만 그가 무언가를 알아챘다는 것을 알려주는 충분한 압력이었다. 낯선 향기였을까? 뛰는 심장박동. 진정할 수 없는 숨결? 그는 나를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침묵 속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무언가가 그가 내 모든 가면을 뚫고 나를 직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이어진 결혼식은 완벽하게 연출된 공연이었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연습된 웃음, 의미 없는 축배. 내 어머니는 손님들 사이를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듯 걸어갔다. 나는 미나제와 함께 세틴으로 장식된 긴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이리저리 밀어내며 시험을 받는 듯 했다.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머리를 기울이는 방식, 그의 존재감의 차분한 정밀함, 그가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내는 모든 소리, 숨기려고 노력한 모든 숨결 그가 모두 포착했다. 파티가 끝나고 나는 그를 따라 세련된 검은 리무진에 올랐다. 우리는 도시를 뒤로 하고 매그놀리아 호수 근처의 한 저택으로 향했다. 사진으로만 본 곳이었다. 경사진 목조 지붕, 굽이치는 돌길, 하늘로 뻗은 소나무들이 고대 수호신처럼 서 있는 집. 그날 밤, 리무진 창밖의 세상은 움직이는 형체들의 흐릿한 그림자뿐이었다. 나무, 불빛, 움직임. 내 곁에 앉은 남자는 이제 내 남편이었지만 모든 면에서 여전히 낯선 사람이었다. 너 떨고 있구나, 민재가 조용히 말했다. 그의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고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정적이었다. 갑작스러운 말에 움찔했지만 곧 연습한 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냥 피곤한 거야? 하지만 그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아니요. 그는 같은 흔들림 없는 차분함으로 말했다. 당신의 목소리 달라요. 더 부드럽고 평소보다 느리네요. 나는 얼굴을 창 쪽으로 돌리며 드레스의 실크 소재를 움켜쥐었다. 머릿속에서는 가능한 답변들이 스쳐 지나갔다. 부인하기, 회피하기, 가볍게 넘어가기. 오늘의 스트레스 때문일 거예요. 나는 속삭였다. 민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가 천천히 의도적으로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익숙하지 않은 냄새를 구분하려는 듯 했다. 평소와 다른 향수를 뿌렸어. 그가 말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부드럽게 감겨 있었지만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말하는 모든 말은 몇 달 동안 신중하게 짠 가면을 뚫고 들어오는 바늘 같았다. 잊어버렸어. 내가 조용히 말했다. 다시 침묵이 우리 사이를 채웠다. 차는 도로를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움직였고 타이어는 아스팔트에 살짝 닿는 소리를 냈다. 나는 손가락에 낀 새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부드러운 금속 소리를 들었다. 그 순간 나는 예상치 못한 것을 깨달았다. 시력을 잃은 민재가 썸아우 나를 누구보다도 더 노출된 느낌으로 만들었다. 그는 눈이 필요 없었다. 내 목소리의 미묘한 변화, 숨의 멈춤, 잘못된 향수 그것만으로도 그는 나를 꿰뚫어 보았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집은 따뜻함이나 축하의 분위기가 아닌 럭셔리의 정적함으로 우리를 맞이했다. 시원한 대리석 바닥, 매끄러운 유리 패널, 발걸음에 반응하는 부드럽게 빛나는 조명. 민재는 나를 식당으로 안내했다. 화려한 장식도 샴페인도 없었다. 단지 2개의 의자, 2개의 접시, 그리고 우리 위에서 매달린 단 하나의 따뜻한 빛만이 있었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아 잠시 침묵한 후 물었다. 우리 첫 통화 기억나? 테이블 아래에서 나는 손을 주먹으로 꽉 쥐었다. 세호연은 한 번 말했었다. 첫 몇 주 후에는 전화를 넘겼다고. 그게 지루했기 때문이라고. 첫 번째 전화가 어떤 것이었는지 몰랐다. 대답할 수 없었다. 민재는 머리를 살짝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버몬트의 호수집에 대해 말했지? 내가 거기서 꽃집을 열겠다고 했어? 나는 입술을 깨물고 조용히 대답했다. 응, 그래.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 심장을 멈추게 할 말이 이어졌다. 서연은 꽃을 좋아하지 않았어. 나는 얼어붙었다.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전신을 관통했지만 그는 대신 스푼을 내려놓고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 유나, 말하고 싶은 게 있니? 그가 내 이름을 부른 건 처음이었다. 세연도, 달링도 아닌 유나. 나는 아래 입술을 세게 깨물며 눈물이 차가운 수프에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했다. 그때 깨달았다. 내 연기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다음 아침, 나는 새벽 전에 깨어났다. 두꺼운 커튼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며 나는 부엌에 서서 민재가 좋아하는 대로 차를 준비하는 방법을 조용히 고민했다. 설탕 없이, 레몬 한 조각, 물은 정확히 82디그리 셀시어스. 거짓을 계속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더 이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진심으로 원했기 때문이었다. 그가 아침을 평화롭게 시작했으면 했다. 의심스럽지 않게, 오해받지 않게. 작은 차 한 잔이라도 진짜를 주고 싶었다. 민재가 계단을 내려오자 머리가 아직 젖어 있었고 손이 광택나는 나무 난간을 가볍게 스쳤다. 나는 컵을 내려놓는 중이었다. 집어내는 오른쪽이 아닌 왼쪽에. 그가 지적하기 전까지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작은 변화였다. 차를 왼쪽에 놓았네요. 그는 편안하고 거의 일상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날씨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저는 망설이며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건 당신의 옷의 손이니까요. 잠시 후 대답했습니다. 세연은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비난도, 의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마우, 그의 말은 저를 완전히 노출된 것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앉아 테이블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살짝 스치며 차를 따르는 나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내 머릿속에서는 어머니의 경고가 울려 퍼졌다. 서연의 것도 잘 연습된 연극의 대사와 같았다. 그에게 들키지 마. 하지만 나는 서서히 커튼을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다음 며칠 동안 나는 그의 방을 청소하라고 직원들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대신 내가 직접 했다. 테이블에 먼지를 닦고 침대 시트를 갈고 도서관의 책을 정리했다. 그 사고로 민재의 시력을 앗아간 후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공간이었다. 모든 책, 모든 오래된 펜을 만지며 그가 한때증이었던 남자와 연결되려고 노력했다. 성공한 기업가도 공인된 인물도 아닌. 책을 사랑했고 정교하고 생각 깊은 필체로 글을 썼으며 선물로 준 모든 소설의 첫 페이지에 작은 감사 편지를 끼워 넣던 남자. 그날 오후 나는 그를 도서관 문턱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손가락이 오래된 책상 가장자리를 스치며 움직이고 있었다. 서연은 여기 들어오지 않았어. 그가 조용히 말했다. 알아요. 나는 책장 옆에 손을 대고 대답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먼지로 덮여있지 않으면 덜 잊혀진 느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지만 의자 뒤쪽을 움켜쥔 손이 살짝 조여지는 것을 느꼈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다음 날 나는 민재에게 저택 뒤쪽 정원을 산책하자고 제안했다. 처음으로 그는 지팡이를 두고 나왔다. 그는 천천히 걸으며 각 걸음마다 생각에 잠긴 듯 했고 내 손은 그의 손목에 가볍게 얹어 있었다. 그를 안내하는 것뿐 아니라 내 걸음의 리듬을 느끼게 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도록 했다. 걸어가며 나는 바람에 흔들리는 피어나는 라벤더와 늦가을 단풍나무에 매달린 불타는 주황색 잎을 설명했다. 민재는 침묵으로 들었다. 하지만 내가 멀리 구석에 숨겨진 깊은 빨간 다리아를 언급하자 그는 갑자기 물었다. 왜 더 이상 튤립에 대해 말하지 않나요? 나는 걸음을 멈췄다. 튤립은 세연의 가장 좋아하는 꽃이었지. 내 건 아니야. 라고 말하며 진실을 숨기려 가슴이 아프지만 강제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꽃들도 조금은 주목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 민재는 미소를 지었지만 너무도 미묘해서 거의 놓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이후로 그가 보여준 첫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실에서 그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셰익스피어도 아니고
세연이 평소 좋아하던 책도 아니었다. 대신 자신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서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을 그만두었을 때야 비로소 돌아올 수 있었던 소녀에 대한 조용하고 단순한 단편, 소설을 골랐다. 마지막 문장을 읽자 민재가 말했다. 내 목소리가 달라졌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더 따뜻해. 그리고 나를 만지는 방식도 달라졌어. 이제 더 부드러워. 더 이상 연기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책을 내려놓고 밤가운의 야른 천을 움켜쥐었다. 민재는 머리를 살짝 내 쪽으로 돌렸다. 만약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면 진짜 너를 더 좋아할지도 몰라. 내 심장이 조여졌다. 노출될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보인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선택되었다는 것에 낯선 아픔 때문이었다. 내가 말할 수 있기 전에 그는 마치 우리 둘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조용한 진실을 고백하듯 덧붙였다. 눈이 없어도 진짜를 알 수 있어.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가에 앉아 호수의 유리 같은 표면에 반사되는 정원 불빛을 바라보았다. 이 결혼의 마스크를 쓰고 역할을 연기하며 들어왔지만 이제 그가 주는 모든 숨결, 부드러운 터치는 더 이상 연기적일 부분이 아니었다. 다음 날 나는 도서관의 빈 사진 액자들을 털어내고 있었다. 민재가 시력을 잃은 후 아무도 방문하지 않는다고 말한 그 방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노크 소리가 고요함을 깼다. 문이 열리기 전에 말할 수 없었다. 먼저 어머니가 들어왔다. 군인처럼 정교하게 맞춰진 베이지색 드레스, 팔에 걸친 반짝이는 핸드백은 날카로운 위협처럼 보였다. 세연이 그 뒤를 따라 들어왔다. 금발의 곱슬머리가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단단한 나무 바닥의 하이힐이 익숙한 리듬으로 툭툭 소리를 냈다. 이 집이 항상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야기해야 해, 어머니가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방을 스캔하듯 움직였다. 내가 저지른 피해를 평가하는 듯 했다. 나는 먼지 걸레를 옆으로 치우고 그들을 향해 돌아섰다. 모든 것이 명확하다고 생각했어요. 서연은 짧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조롱은 날카로웠다. 명확하다고? 유나, 정말로 내가 동화 속에 있는 줄 알아? 내 역할은 빈자리를 메우는 거였지, 차지하는 게 아니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확히 무슨 말이 나올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은 내 인생에서 수백 번이나 들어온 말이었다. 어머니가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내가 걸린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니? 민재는 국가의료연합의 회사 주식을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어. 정원 산책과 잠자리 이야기만으로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정말로 생각하니? 서연은 팔을 교차시키고 천천히 방을 둘러보며 왕국으로 돌아온 여왕처럼 주변을 살폈다. 너는 너무 멀리 갔어.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직원들이 너를 한 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법적으로 나는 그래? 결혼증명서에 서명한 건 나니까? 그녀는 내가 매력적으로 어리석은 말을 했다는 듯 웃었다. 법적이라는 건 정당한 걸 의미하지 않아. 그는 내 거야. 너도 알잖아. 내 손이 옆구리에 꽉 쥐어졌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분노 때문이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민재를 위한 분노였다. 서연, 나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가족의 이익을 위해 차지하거나 넘겨줄 수 있는 상이 아니야. 어머니는 눈을 좁히며 말했다. 너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말이야, 한 번이라도 누군가가 나를 이름이나 죄책감, 의무가 아닌 사람으로서, 나로서 봤다는 거야. 민재는 그가 누구인지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의 지분이나 영향력, 또 다른 보도자료 때문이 아니야. 서연은 앞으로 걸어와서 우리 얼굴이 몇 인치 떨어진 거리까지 다가왔다. 너는 그를 사랑해?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직 어떻게 부를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만약 그가 어느 날 눈을 뜨고 떠나기로 선택한다면 나는 여전히 감사할 거야.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사랑은 진짜였어. 우리 사이의 공기가 안개처럼 두껍게 짙어졌다 밀집되고 움직이지 않는?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칼처럼 그 공기를 갈랐다. 자기를 속이지 마, 유나. 너는 스포트라이트를 위해 태어난 게 아니야. 너는 배경에 속해. 그게 내가 잘하는 거야, 자신의 자리를 아는 것. 나는 그녀로부터 돌아서며 테이블 위에 놓인 민재의 예책 중 하나에 손을 얹었다. 가죽 표지는 부드럽고 낡아 있었고 모서리는 살짝 구겨져 있었다. 결함이 있었지만 그 결함이 깊고 조용히 인간적이었다. 책의 첫 페이지에는 민재가 깔끔하고 진지한 필체로 써놓았다. 모든 길에는 곡선이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는지다. 나는 다시 그들을 향해 돌아섰다. 점원이와 세연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시선으로. 너는 나를 약하다고 볼지 모르지만 세연은 내가 로맨틱한 환상에 빠져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나는 솔직했어.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당신은 좋은 남자를 떠나갔고 이제 다시 여기 돌아왔어요. 그를 위해가 아니라 그가 상징하는 것을 위해.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사랑 때문에 돌아온 게 아니야? 그 타이틀 때문에 돌아온 거지? 서연은 날 노려보며 날카롭고 완고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뒤로 잠깐 동안 무언가 빠진 것을 보았다. 그녀 안에 빛이 꺼진 것 같았고 그녀도 그걸 알았다. 그녀는 무언가를 되찾기 위해 돌아온 게 아니었다. 그녀는 잃은 것을 마주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다. 갑자기 문이 열렸다. 민재가 서 있었다. 한 손은 문틀에 가볍게 얹어 있고 다른 손은 차분히 옆에 내려져 있었다. 아마도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고 흔들림 없었다. 모두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게 해야겠지? 우리 세 사람은 모두 그를 향해 돌아섰다. 나는 얼어붙었다. 세연은 경직되었다. 어머니는 날카로운 숨을 삼켰다. 마치 공연이 마침내 의도한 관객을 만난 것처럼. 하지만 민재는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방으로 들어서서 내 쪽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분노나 원망 없이 오직 의도만 담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산책이나 할까? 유나, 나를 안내해 줄래? 방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그는 내 이름을 불렀다. 의심이나 고통이 아닌 조용한 확신으로. 선택을 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날 오후, 하늘은 연한 파란색과 회색의 부드러운 색조로 물들어 있었다. 위의 구름들은 생각에 잠긴 듯 떠돌고 있었다. 나는 민재와 함께 호수를 둘러싼 길을 따라 걸었다. 우리 발 아래에는 떨어진 잎들이 땅을 덮고 있었고 공기는 소나무와 가을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손이 가볍게 내 팔에 얹어 있었다. 그는 많은 지시가 필요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내 숨결의 리듬, 심장 박동의 속도를 이미 알아차린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한동안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다. 이제는 부드러웠다. 진실이 마침내 떨어질 때 받아줄 준비가 된 쿠션처럼. 그러자 민재가 말했다. 유나, 나 오래전에 깨달았어. 나는 걸음을 멈췄지만 그의 팔을 놓지 않았다. 언제부터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약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웃었다. 조롱이 아닌 오래전부터 의심해온 것을 확인하는 듯한 인내로운 웃음이었다. 내가 내 차를 다르게 만들었던 날이야. 내 손이 내 손을 만진 방식, 조심스럽게 잠든 것을 깨우지 않으려는 듯이, 그리고 보라색 국화꽃에 대해 말한 방식. 세연이 한 번은 그 꽃을 지루하다고 했어? 나는 목을 삼켰다. 그의 말은 과거를 깨뜨리는 거울 조각처럼 내가 묻어두려 했던 모든 순간을 반영했다.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 우리는 빨간 단풍잎으로 덮인 그늘 아래 돌벤치에 도착했다. 그가 사고 전 자주 있던 곳이라고 말했던 곳이었다. 그는 차가운 표면을 손가락으로 살짝 쓸어보더니 앉았다. 고백을 강요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저 알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머물렀던 건 의무감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나 때문이었는지. 나는 그의 옆에 앉아 몸을 낮췄다. 내 손은 무릎 위에 떨리고 있었지만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 연습한 말도, 빌린 미소나 인공적인 향수도 없었다. 그냥 그냥 유나. 미안해. 나는 속삭였다. 처음에는 머물려고 한 게 아니었어. 가족의 계획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었을 뿐이야. 나는 호수를 바라보았다. 그 표면은 유리처럼 완벽히 고요했다. 하지만 당신을 봤어요. 시력을 잃은 부자가 아니라 어머니와 언니가 말하던 인물이 아니라. 조용히 살지만 결코 침묵하지 않는 사람. 내 눈을 바라보는 누구보다도 더 명확히 듣는 사람.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머리를 살짝 기울여 나를 향해 기다렸다. 밀어붙이지 않고. 저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저는 세연의 이름과 목소리를 빌려 당신의 삶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모든 것, 제가 만든 차, 읽은 책, 함께한 아침들, 그것들은 진짜였습니다. 그는 얼굴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그의 눈은 제 눈을 본 적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이제 명확하고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받아들일 준비가 된 진실을 듣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은 내가 거의 들리지 않게 덧붙였다. 서연이 아니에요. 민재는 작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 다음 그는 머리를 살짝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풍부했지만 부드러웠다. 유나. 그저 그 이름뿐이었다. 내 이름. 하지만 그가 그 이름을 부르는 방식은 나를 무너뜨렸다. 내 세계가 무너져 내렸고 동시에 다시 이어졌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다. 답을 요구하지 않았다. 왜라고 묻지도 않았다. 그저 내 이름을 마치 거짓이었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말했다. 이 모든 얽힌 혼란 속에서 항상 유일한 진실이었었던 것처럼. 나는 그를 바라보며 눈물이 차올랐다. 이번에는 눈물을 참지 않았다. 민재가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차가운 손가락 관절을 스쳤다. 여기 머물기로 선택해줘서 고마워.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비록 잠시일지라도. 나는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으며 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내뱉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나는 여기 있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니까. 그 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내 손을 조금 더 세게 잡았다. 우리 둘 다 아직 말로 표현할 용기가 없는 약속처럼. 그 아침 스탠포드 병원의 외벽에 햇빛이 쏟아졌다. 하지만 내가 앉아있던 복도는 추위로 온몸이 떨릴 정도로 차가웠다. 나는 무릎에 손을 꼭 쥐고 앉아 민재가 7시간에 가까운 수술을 마치고 있는 회복실 문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결과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확률은 불확실했고 결과는 흐릿했지만 민재는 믿기를 선택했다. 단순히 시력을 되찾는 것만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에 대한 믿음이었다. 어쩌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는 나에게도 믿음을 보냈을지도 몰랐다. 간호사가 마침내 문을 열고 작은 고개를 끄덕이자 내 심장이 떨어지는 듯 했다. 방은 눈부시게 하얗고 모니터의 규칙적인 리듬과 기계의 무균적인 소리가 가득 차 있었다.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는 듯 했다. 너무나도 움직이지 않는 듯 했다. 민재는 눈 위에 붕대가 여전히 감겨 있었지만 외층은 벗겨져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지만 그를 만지려는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의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을 지켜보며 그의 숨이 언제든 끊어질 수 있는 취약한 실처럼 느껴졌다. 그러더니 천천히 그의 눈이 열렸다. 조심스럽게. 완전히 깨어난 상태로. 어둠에 잠겨있던 그의 창백한 파란 눈동자가 이제 빛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였다. 처음으로 다시 보는 것처럼. 그는 몇 번 깜빡이며 어둠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후 밝기에 적응하려 했다. 나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가 보고 싶어 했던 첫 번째 사람이 나인지 아니면 마지막 사람이 나인지 몰랐다. 그는 방을 둘러보며 공간의 형태, 빛, 소리를 흡수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렀다. 충격도, 후퇴도 없었다. 단순히 조용한 인식이었다. 그는 나를 보는 방식이 항상 알고 있던 것을 보는 방식이었다. 처음 보는 것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서 그려온 그림의 마지막 조각이 마침내 제자리에 떨어지는 것처럼. 나는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다, 설명하려고, 사과하려고, 단순히 그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침묵을 깬 것은 그였다. 너는 세연이 아니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없었다. 단지 확신뿐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말라 있었다. 아니야. 나는 아니야. 한순간이 흘렀다. 그러자 그는 머리를 기울이며 여전히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알아. 분노도, 비난도 없었다. 나는 몇 걸음 다가서서 손가락을 침대 가장자리에 살며시 얹었다. 결혼 후에 떠나려고 했어요. 내가 말했다. 여기 머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너는 머물렀어. 그가 대답했다. 그의 시선이 이제 빛으로 가득 찬 듯 내 마음의 구석구석까지 닿는 듯했다. 나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더 단호하게. 너 때문이야. 민재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러더니 손을 들어 손가락 끝이 내 손등에 닿을 만큼 살짝 들어 올렸다. 항상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어. 그가 말했다. 만약 다시 볼 수 있다면 세상이 내가 상상했던 모습과 다를 거라는 것,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 사람들이 사라질 거라는 것, 모든 익숙한 것이 단지 상상일 뿐이라는 것.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솔직할 것만은 약속할 수 있어요. 그는 내 눈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마치 각 숨결과 침묵 사이에 말하지 않은 말을 읽는 듯했다. 그러더니 말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아직 여기 있다면 그때는 머물러줘.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너와 함께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내 심장이 멈칫했다. 모든 걸 설명한다면? 모든 걸 바로잡는다면? 그저 머물기로 선택한다면? 나는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완전히 잡았다. 울지 않았다. 웃지도 않았다. 하지만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빛이 내 눈에 반사되었고 가슴에 새로운 것이 자리 잡았다.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야. 나는 속삭였다. 그저 조용한 용기뿐이야. 그는 그때 미소 지었다. 목소리가 아닌 눈으로. 그리고 그건 내가 그를 진정으로 미소 짓는 것을 본 첫 번째 순간이었다. 1년 후 오레곤 주 애시랜드 외곽의 소나무 숲 가장자리에 위치한 우리 오두막의 문을 열었다. 스포트라이트도 화려한 의식도 거짓도 없었다. 단지 나주나 마스크 없이 살아가는 삶이었다. 우리 집은 작은 호수 옆에 평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고 높은 소나무와 붉은 잎의 단풍나무에 둘러싸여 있었다. 숲의 새들이 매일 아침 노래를 불렀지만 아름다움은 단지 풍경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있었다. 우리는 그곳을 호라이즌 센터라고 불렀다. 시력을 잃은 사람들이 적응하는 공간이었다. 민재가 직접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평선을 명확히 볼 수 없더라도 모두 자신의 빛을 향해 나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오리엔테이션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소리, 기억, 공간 인식을 통해 길을 찾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매일 숲길로 학생들을 안내하며 바람의 변화를 느끼는 법, 발걸음의 방향을 듣는 법, 발바닥을 통해 진동을 감지하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시력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떨며 도착했습니다. 자신감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많은 학생들이 혼자서 호수 가장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재는
그는 어떤 교육 과정으로도 포착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의 심장박동이었고 치유가 단순히 회복이 아니라 눈이 열려있든 아니든 앞으로 나아가는 선택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화려한 컨퍼런스나 기업 이사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재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아침 호라이즌 센터에서 음악을 가르치기로 선택했습니다. 화이트보드도 공식적인 수업 계획도 없었습니다. 단지 방중앙에 세워진 피아노, 그 주변에 배치된 몇 개의 나무 의자, 그리고 학생들이 이야기와 놀이를 통해 음악을 탐구하는 웃음소리만이 있었습니다. 종종 저는 창문 밖에서 그를 지켜보며 그가 키보드에 손가락을 올려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말로 표현하기 너무도 소중한 기억을 되살리는 듯 했습니다. 어떤 아침에는 그는 피아노를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학생들과 함께 앉아 소리가 그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야기했습니다. somehow, 그 말은 어떤 음계나 화음보다 더 의미 있었습니다. 매 저녁, 수업이 끝나고 마지막 학생이 떠난 후 우리는 현관에 앉아 차를 마시며 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채워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였습니다. 어느 밤, 저는 그에게 돌아서서 물었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 두고 떠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나요?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호수를 바라보며 그의 눈은 바람이 불기 전의 물처럼 평온했다. 아니요, 그는 마침내 말했다. 그때는 너무 많은 소음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도 정말 중요한 것을 듣지 못했죠. 나는 그가 단순히 회의실이나 직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나를 의미했다. 우리가 거짓을 그만두기로 결심한 날부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세연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빌린 목소리도 거짓말도 없었습니다. 단지 저뿐이었죠. 그의 삶에 속임수로 들어왔지만 진실만으로 남아있는 여자. 가끔 방문객들이 호라이즌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잘못된 여자와 결혼한 시각장애인 백만장자가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는 소문을 듣고 호기심으로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재는 미소만 지으며 그들을 수업에 초대했다. 그리고 그들 중 누구도 세상을 같은 눈으로 보지 않고 떠났다. 어느 날 사고로 시력을 잃은 12세 소년 지수가 민재에게 물었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일어나서 상상했던 모습과 다른 사람을 보는 게? 민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고 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나는 올바른 사람을 봤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단지 올바른 시기가 아니었을 뿐이죠. 지수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매일은 치유의 날입니다. 어둠 속을 헤쳐나가는 이들을 위한 날이 아니라 나 진정한 모습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었던 소녀를 위한 날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내게 가장 밝은 빛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햇빛이 아닙니다. 시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만나기 전에 이미 나를 믿어준 남자입니다. 네, 바로 그 남자예요. 매일 아침 제 티컵을 테이블 왼쪽에 올려주는 그 남자요. 한가을 아침, 호수가 안개에 쌓여 있을 때 교실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건 민재가 조용하고 성스러운 날에만 연주하던 멜로디였어요. 행복하거나 슬프지 않았어요. 그저 솔직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찾는 이야기 같았어요. 문 앞에 서서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시력을 잃은 남자나 소란스러운 세상을 뒤로 한 백만장자가 아닌 단순히 모든 박자와 음표 속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는 제가 거기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음악이 멈추자 그는 저를 향해 돌아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쓰고 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들어갔고 그의 옆에 앉아 손을 건반에 올려놓았다. 전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의 따뜻함을 느끼기 위해서였다. 노래를 위해요. 내가 조용히 물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을 위해. 과거의 삶을 위해.
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리고 당신을 위해, 나는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과거에는 두려움으로 떨던 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떨지 않았다. 그들은 잡는 법을 배웠어요. 절박함이 아닌 선택으로. 우리는 그 멜로디를 함께 계속 썼어요. 악보가 아닌 우리가 만진 모든 삶으로. 우리가 가르친 모든 수업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운 모든 학생들로. 우리가 서로의 숨소리를 듣는 모든 저녁으로. 가끔은 세연이 생각나요. 그녀는 다시 떠났어요. 우리나 타이틀을 위해가 아니라 이번에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이제 그녀를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기대 속에서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가는 중일 것입니다. 나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특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부를 입어야 사랑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항상 필요로 했던 것은 단 한 사람, 민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내 눈을 뜨지 않아도 나를 보는 사람. 저를 선택한 사람, 제가 한때 거짓이었다는 걸 알면서도 저를 사랑한 사람. 그리고 저를 유일한 진실처럼 사랑한 사람. 그게 우리가 사는 방식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전히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호수 옆, 단순한 나무 지붕 아래에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쌓아왔습니다. 그 사랑은 들리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한때 저에게 은어는 충분하지 않아라고 말한 모든 목소리를 잠재울 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유나와 민재의 이야기는 단순히 사랑이 거짓을 이기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진실이 한번 말해지면 치유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외모가 종종 속이는 세상에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용서. 진실된 모습으로 존재하는 용기. 그리고 정확히 당신이 누구인지로 사랑받고 싶은 갈망. 그렇게 그들은 새로운 삶을 창조했습니다. 단순하고 안정적이며 깊은. 때로는 가장 밝은 빛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빛은 마침내 자신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아는 마음에서 옵니다. 유나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세연의 선택은요? 사랑은 정말로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를 위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